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죠. 박목월 시인의 미발표 시 166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쓴 친필 노트에 시인이 직접 시를 낭송하는 육성 음성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목월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46년이 지난 2024년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AI 덕분입니다. 시인이 생전에 녹음으로 남긴 시 9편을 AI 학습시켜서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든 건데요. 현대적 매체와 접목한 박목월 시인의 시 낭송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새로운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는 척 책방이 확 새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늘부터는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대별 베스트셀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음악도 이렇게 딱 보면 그 시대 배경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책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이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또는 이런 사회의 흐름이 있었구나. 네.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우리가 그런 걸 살펴보면서 80년 되면 벌써 40년 전이에요. 그럼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한번 트렌드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왜 하필 1980년대부터일까요? 그 전부터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1970년대 이전에 60년대, 70년대는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80년대 그때부터는 좀 책도 한글화되면서 되게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보문고가 그때 처음으로 81년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1100평 규모로 60만 권의 장서를 가진 당시만 해도 엄청난 규모잖아요. 네. 이런 게 생기면서 베스트셀러를 집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오늘은 81년과 82년 베스트셀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과 82년이면 제가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다가 막 옹알이를 시작하던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인간시장 그 책 있잖아요. 우리 김홍신 작가님이 쓰셨죠. 그리고 다녀가셨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네, 아니 저는 의학 박사 이시영 교수님의 책인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배짱으로 삽시다. 81년, 82년의 베스트셀러 잠깐 봤는데 이걸 보면서 짐작되는 사회상이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1981년이면은 제5공화국이 탄생했던 때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뭐 5.18 광주의 아픈 기억이며 뭐 군 정부의 어떤 그런 어두운 모습들? 좀 어둡고 침울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세시봉 알아요, 영화? 세시봉 알죠? 그거 알죠. 보면은 막 치마 길이도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재고 머리 단발머리도 귀미 몇 센치인지 재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통행금지 같은 것도 존재했고 그리고 과외 수업도 그 금지가 되어 있었고 그 언론 검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도 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 암울함을 표출하는 책들이 많아요. 이창우라는 분은요, 그 혜성과 같이 등장한 기업인입니다. 갑자기 확 커가지고요, 그 순식간에 사라진 기업이 있거든요. 이 분이 키운 그룹 이름이 제세그룹입니다. 세상을 제패한다, 뭐 세상을 내가 지배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다가 소금창고에 간판 붙이고 시작한 기업이에요. 시멘트가 중동에서 엄청 건설 붐이 일었잖아요. 다른 나라, 대만이라든가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시멘트를 가져다가 그거를 중동에 파는 이 3자 무역을 했는데 막 빵 터지니까 야 이거 좀 잘 되는데 해가지고 사업을 갑자기 확 느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좀 망하게 된 그 케이스죠. 사장을 했군요. 네. 이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정재계 인사부터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정말 신랄한 비판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두문자, 욕까지 나와요. 욕을 해요? 네. 기자님들이 아니라 기자니은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책에 써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서민들이 대리만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갑 차고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이 책 표지거든요. 표지가요? 네,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대중들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제목은 그냥 할머니가 이게 잠자기 전에 옛날 한옛날에 이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살벌하네요. 네. 그러게요. 뭔가 당시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자가 칼 휘두르듯이 독서를 막 날리는데 아마 대중들이 뭔가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좀 질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삼으로써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한 나를 대신해서 좀 싸워주는 인물. 그 김홍신 작가님의 인간시장의 주인공 장총찬. 네. 그렇죠, 야, 그렇죠. 이분 온갖 사회 악을 맨몸으로 막아내신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김홍신 작가님이 다녀가신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40년 전에 기억을 하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이때 82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한 어떤 권력이라든가 사회 그 기득권 세력들에 좀 저항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범죄를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안 하는 일들 네네. 그런 것들을 장총찬이 대신합니다. 우리 옛날 표현을 의하면 홍길동, 요즘 표현은 이제 히어로인데 완전 그런 사람이거든요. 책의 진짜 어떤 의의는요. 네. 첫 번째 공식 밀리언셀러예요.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60만 부 정도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 뒤로 TV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됐고요. 리메이크도 되면서 인간시장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명작으로 남아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 뭔가 답답한 세상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를 했지만 사실은 달라진 건 없는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이 현실을 좀 뭐 바꿀 만한 뭔가 실용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현실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건데 현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에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미래에서 찾자라고 해서 미래 예측서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네. 책이 이때 처음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합니다. 공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제3의 혁명은 정보화혁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류 문명사의 발달사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는 이제 정보화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살고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화혁명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 80년대 이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고 감명을 받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감명을 받아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흐름이. 지도자겠네요? 그렇죠. 누굴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오. 그때 이제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접하시고 그래 정보화혁명의 시대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집권을 하신 다음에 이 정보화혁명 여기에 엄청 힘을 쓰신 거죠. 네네네. 정보통신 기술하면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아주 뒤지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요 시작이 1981년도에 출간됐던 제3의 물결이었구나 싶네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시대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책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이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시간들이 계속 아는 책 책방을 통해서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책방. 오늘부터는요, 22대 국회의 새 얼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주인공은 새 얼굴은 아니시네요. 하지만 미남이신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21대 이어서 22대까지 재선에 성공하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권진영 씨가 벌써부터 이렇게 화색이 돕니다. 원래 굉장히 냉정한데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예. 네. 빈말이라도 듣기 좋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외모지상주의자라 이 말은 아주 진정성이 있어요. 아유, 또 그걸 또. 네, 일단 재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재선이 아니고요. 61.2% 정말 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 게다가 네. 고양시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재선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시 을이란 지역구 내에서도 네. 민주당으로서는 첫 재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득표 수로는 영남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다 득표를 했어요. 와. 약간 자랑을 하십니다. 진짜 너무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4년 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뭐 재선이 됐던 3선이 됐던 다시 선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런 표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성적표를 받은 것 같은 기쁨도 그럼요. 있으실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번에 압도적인 득표율도 아마 그런 기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21대 국회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있을까요? 우선 입법 성과로는 딱 만으로 4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당시가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가 EBS 공사법을 최초로 개정을 해서 네. EBS에서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그런 사례가 제1회 의정대상, 국회에서 주는 의정대상을 받기도 했고 지금도 EBS가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근거 법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그 고양시 을이죠. 네. 예, 근데 이쪽 부분이 그렇게 복지가 좋다고 그래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의원님 얼굴 자체가 복지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여기 나오니까 권진영 씨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니 진짜 제가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네. 의원님. 실제 이제 그 지역 내에 네. 어머니들이 굉장히 학교에 보내는 초등학교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많고 제가 4년간 정책적으로 특히 어린이에 대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한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 복지보다는 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좀 늘어서 그런 것들이 좀 팬심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또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정말. 네. 우리 한준호 의원님의 인생책을 통해서 인생과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골라주신 인생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유고 시집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네는 1993년 4월 천상병 시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내 문순옥 여사가 수필집 날개 없는 새짝이 되어를 펴내면서 남편의 유고를 모아 펴낸 시집입니다. 이 시집에는 천상병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시 5월의 실록을 포함한 총 40여 편의 시와 그의 일기, 그리고 천상병 시인을 사랑한 사람들이 쓴 천상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죠. 귀천인데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걸 보면은 우리 네. 의원님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가 봐요. 네, 천상병 시인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인생을 담고 싶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좋아했던 시인이고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시기에 책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뭐 친구에게 가서 1,000원, 3,000원 받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남의 집에서 몇 개월씩 신세를 져도 그 당당함. 두 번째는 그 1,000원, 3,000원에서 오는 행복. 제가 그 당시에 나는 참 불행하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 행복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에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행복인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게는 뭔가 용기를 주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바로 이 책 나 하늘로 돌아가네는요. 천상병 시인의 유고 시집입니다.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유고 시집에 약간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고 시집이 2개입니다. 그래요? 2개일 수가 있어요? 천상병 시인의 첫 번째 유고 시집이 새라는 유고 시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 나 하늘로 돌아간 애가 바로 2번째 유고 시집인데 네. 말하자면 이게 진짜 유고 시집인 거죠. 유고 시집인데 진짜 가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유고 시집이 나온 경위가 좀 재밌는데요. 네. 워낙에 좀 행렬병자처럼 그러니까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한 번은 부산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성북구에 사는 친구를 찾아서 가려고 자전거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 정신이 그렇게 운전하지 않으셔서 타고 갔는데 그게 절도죄로 잡힌 거예요. 경찰서로 가니까 경찰서에서 이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려요. 네. 근데 그게 주변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실종이 된 거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니까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해서 아니 시인인데 시집 한 번 못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억울하다 해서 주변 친구들이 시집을 내준 게 바로 이 첫 번째 유고 시집 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번째 유고 시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구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시에서 이렇게 네. 위로를 찾으셨다니 어떤 책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한준호 의원님의 인생 책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확행의 자유인입니다. 네, 소확행이라는 말은 이제 다들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천상병 시인은 한국 문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진난만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도 흔치 않았던 기인에 가까운 자유인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천상병 시인에 대한 그 지인분들이 쓴 글들이 책 뒤편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 그러니까 지인의 집에 들어가서 몇 달을 기거를 할 때는 꼭 자정 무렵에만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도 민폐니 아마 밖에서 기다리다 아마 자정 무렵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는 말씀드렸듯 너무 당당하게 상대들에게 1,000원 주세요, 3,000원 주세요.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작은 행복들을 누려왔던 것들.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인적인 부분인데 그것만 보면 그냥 기인 같은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장학 퀴즈를 보면서 뒤에서 뒹굴거리면서 그 장학 퀴즈를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춘다든지 이러한 천재성들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천상병 시인을 기인이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서울대 상대를 나오셨는데 네. 어쩜 이렇게 거지같이 가난하게 사느냐 친구가 물었더니 아니 이분은 자기 경영을 잘 하시잖아요 하고 아내가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자기의 어떤 가치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의원님은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뵙기에는 너무 단정하시고 말쑥하시고 실수 한 번 안 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규칙 가지고 자신만의 규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 의원님 외모에 막 나 1,000원만 2,000원, 3,000원 10,000원씩 줘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10,000원씩도 10만 원씩 것 주고.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학으로 학교를 다닐 때 2부 자리까지 포함해서 6개의 짐을 들고 친구 집을 3개월씩, 2개월씩 전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경찰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정말 지하철 탈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친구가 성수역까지 같이 따라 나왔어요. 네. 가다가 뒤돌아서서 경찰아 돈 있으면 2,000원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밥도 먹어 하고 이렇게 줬던 기억이 좋은 나는데 친구다. 네. 천상병 시인께서도 아내가 잘 버는데 이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그 천상병 씨의 자유인 같은 삶들이 제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절제된 삶, 조금 냉정한 면들 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표면적인 삶 뒤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발버둥치는 삶들이 그 안에 좀 숨겨져 있어서 저도 그래서 이 천상병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숨겨진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병 시인이 정말 소확행을 즐기셨잖아요. 이분은 보니까 한 잔의 커피, 네. 한 갑의 담배, 한 사발의 막걸리, 그리고 버스값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욕심이 이렇게 없으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멈춰야지 보인다. 멈춰야 돼요. 계속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보이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를 하는 것인데 자꾸 앞으로 전진을 하다 보면 누려야 될 행복들은 다 지나쳐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고자 할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울기가 기울어진 곳을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한 곳에 올라가고 나면은 잠깐 멈추고 낮추고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소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은 데서 행복을 느끼면은 잠시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얻고 나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면 그때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하죠. 이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빈 것을 주변 친구들이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1,000원만 했을 때 그걸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네. 제가 그 정현종 시인이라고 그 현역 시인이신데 이분한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천상병 시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맨날 1,000원씩 걷어간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별명을 원만이라고 불렀대요. 네, 원만이 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이걸 보니까 이거야말로 기인의 삶, 행복한 삶이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천상병 시인이 관철동에 있는 내 직장으로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민영. 편지십실 입구에 서서 그가 오지항아리 깨지는 소리로 나를 불렀다. 이크, 또 세금 받으러 왔구나. 나는 재빨리 1,000원짜리 한 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야, 근데 어떻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매번 돈을 줄 수 있는지. 근데 사람들이 미워하기는커녕 좀 되게 사랑해 주셨던 거 그런 느낌이 있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상병 씨는 사람들이 돈 달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천상병에겐 1,000원만 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일에 그거보다 큰 돈이나 뭐 아니면 뭐랄까 목돈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주변 지인들이 다 떠나지 않았을까. 맞아. 자,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천상병의 행복론입니다. 네, 우리 행복이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두의 고민이기도 한 주제잖아요. 근데 천상병 시인은 정말 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행복론을 좀 보여주는 시가 좀 있죠?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읽고 행복에 가장 가까운 시가 초롱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 초롱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안에는 초롱꽃 자체는 내 마음에 들진 않는데 맥주 한 잔 놓고 바라보면서 정말 크지 않은 정원에 심어져 있는 초롱꽃이 이 정원을 채워주는 하나의 꽃이기도 하고 내가 이 5월 시를 쓰고 있는 5월 10일에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기 참 좋은 꽃이다 이런 이제 시 내용인데 그것이 전체 5월에 썼던 천상병 시인의 시를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천상병만의 행복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지금 현재 멈춰서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초롱꽃이라는 시가 그 행복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소확행을 즐기는 자유인이라는 것만 봐도 그가 일상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인의 그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뭐랄까요 탈출구가 좀 필요했던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제 워낙에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듣고 천재기가 보였기 때문에 서울대에 진학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지만 동백님이 동베를린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베를린에서 북한을 다녀왔다라는 친구를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죄로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그런 삶을 해서 늘 고민이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많이 그 시를 읽으면서 해봤고 사실 유고 시집의 시보다 저는 주변에 지인들이 써준 천상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는데 말씀드렸듯 이 시를 접했던 시기가 제가 군 시절이었었고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고민할 때 봤던 책인데 이 책이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를 집중해라. 이야기가 들리는 듯 했었어요. 지금을 집중해라. 지금 집중하면 곧 앞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맥주라는 시를 보니까 나는 요 사이에 맥주 2병으로 만족한다. 오전 10시에 한 병 마시고 오후 2시에 한 병 마신다. 그리고 친구 만나서 1,000원만 이렇게 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삶이 무겁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뭔가 가벼워지려고 되게 애를 쓰신 진정한 행복을 찾으러 다니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도 사실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누군가 행복을 떠안았다는 거에 있어서 책임감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깨 무게를 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 이태원 참사 때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우였던 이지한 군이라고 네. 그 참사가 있고 나서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늦게 아이를 낳고 애지중지 아이를 길렀고 아이가 참하고 착한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그때 정치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의 국가의 안전망들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거고 지금도 전도유망한 배우로서 또 아이를 길러낸 부모로서 행복했을 텐데 그런 행복들이 사라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시도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어깨에 좀 무거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민생 현안 안에서 하루를 정말 잘 살고 내 가족과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조율해내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데 그 과정 중에 이 국민들의 행복을 어깨 위에 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하게 돼요. 제 기억에는 육아책도 쓰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으시거든요. 1등 아빠네요. 네. 제가 아마도 MBC 직원 중에서 남자 최초의 육아휴직을 아마 맞아요.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시기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네. 셋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 육아책 남자들이 읽어야 되는 아빠가 읽는 임신 육아 출산책을 썼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니까 네.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네, 너무 스윗하고 따뜻한 아빠일 거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빠 모습도 굉장히 아이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어제는 아이 셋하고 같이 네. 집 근처에 있는 데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오. 지금 아이들 둘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아, 다 키우셨네요, 정말. 네. 거의 볼 시간이 없어요. 오. 오늘은 꼭 하루 좀 얼굴 좀 보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집으로 오고 네. 같이 어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많은 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은 약간 좀 미뤄두시는 거잖아요. 이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게 이벤트일 만큼 정말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상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는 날 막내 아이하고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 게임을 진짜 하세요. 다르시다. 그래서 막내 아이하고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주로 하는데 네. 막내가 게임하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뭐 2인 플레이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 최근에 글러브와 공을 사서 네. 막내 아이가 중학생이라 네. 막내 아이하고는 가끔 캐치볼을 하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다 큰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고 네네. 지나가서
막내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베푸네요, 베푸. 그러니까요. 배품. 그래도 정말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행복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쉬게 해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너무 지금 바쁘게 일상 자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네, 노예였구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외모 덕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바로 둘, 셋. 찍으셨어요? 의원님도 아셔, 의원님이 잘생겼잖아. 진짜 아니라고 하면 화낼 뻔했어요. 이거 모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보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네. 사진을 찍자는 분들이 많아요. 오. 사진 찍자는 분들 많고 사인 받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네네. 팬이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강하게 그게 의정활동을 잘해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 일반인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 이직로로 불리는 한준호 의원, 정치인을 그만두고 난 후 이직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하나, 둘, 셋. 궁금하네요. 있어요. 있어요? 와. 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뭐 3선, 4선, 5선 이렇게 선수를 높여가는데 제 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역할이 끝나면은 그 다음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오. 살짝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건지? IT계에도 있었고, 네, 네. 금융계에도 있었고, 또 방송계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행정부에도 있었고, 와, 그러네요. 정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 가르치는 일. 네네. 오. 네. 그들하고 가르친다기보다 머리를 맞대고 네. 많은 것들을 좀 토의하고 싶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이다 질문으로 지난해 국감 스타로 등극하셨거든요. 내 국감 쇼폼 영상을 다시 보면 흐뭇해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있을 수밖에 없어. 네, 이유를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가끔 저는 이제 질의를 보좌진들이 준비를 해주는데 네. 질의 구성은 제가 하루 전날 제가 구성을 해요. 근데 구성을 하는데 자세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할 것이고 어떤 내용들을 담을지 정도만 구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전까지 어떤 질의를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질의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도 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질의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런 질의를 볼 때면은 이때는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한준호 의원님을 좋아한다고 느낀 게 인생책방 지난 시즌에도 출연하셨잖아요. 네. 제가 나오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저희 그 유튜브에도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보통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한 의원님 편에는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돼요. 그래요? 못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정치인이구나라고 네,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국회의원 한준호, 앞으로 더 기대해도 되는 정치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건 세모. 세모? 네. 자신 있게 오 하셔도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뭐랄까요, 많은 시선들을 느끼긴 하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약속한 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 약속을 했었는데 늘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한준호 의원님의 결정 O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됐나요? 쉬지 못했어요. 네. 네, 우리 한진호 의원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정치는 서비스입니다. 이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의 정치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정치는 서비스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제가 정치를 처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때 도와주셨던 분이 우상호 의원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어떤 정치를 할 겁니까? 근데 정말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국민들 눈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눈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시는데 국민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원하지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정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상호 선배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치는 서비스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당신은 서비스 정치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고 나는 앞으로 정치를 할 때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기보다 필요한 정치를 하고 필요한 정치를 위해서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를 효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4년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정치에서 실현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서비스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가 누가 쓰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나누어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 이 정치가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들을 본인들의 생각대로만 쓰게 된다면 본인들 생각대로 쓴 그 세금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는 국민들도 생길 수가 있고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22대 국회에서 우리 한준호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22대 국회에서 정치는 서비스다라는 네. 이 철학을 어떻게 구현하게 되실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 자신 스스로가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제 구두가 좀 달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권한을 주신 것이지 사실 권력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 주신 권한들이 국민들을 대의에 잘 효능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저를 성찰하면서 앞으로 4년을 보낼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 시절에 선배님을 뵀을 때도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모습에 이 목소리셨거든요. 아, 네. 차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뵙기에도 그냥 뭔가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신데 네. 사실 정치인은 정치하려면 목소리도 커야 되고 네, 가끔 네. 이렇게 화도 낼 수 있어야 되고 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의 모습을 네.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단을 올라가면 잠시 멈추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재선 의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야 이제 지역도 안정이 됐고 난 3선은 당연하게 갈 거야. 이제 좀 누릴 것 좀 누려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단지 나는 지금 직업이 국회의원일 뿐이야. 언젠간 놓고 나는 한준호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아빠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뭐 남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게 잠시 주어진 것일 뿐이야. 고향 을이란 지역도 누군가는 다시 와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 곳이라 이 지역에서 그분이 올 때까지 제가 맡아서 잘 할 뿐이고 내가 돌아갈 곳을 늘 준비하고 있자 이런 생각입니다. 멋지네요. 자, 오늘 한준호 의원과 함께 인생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천상병의 유고 시집 나 하늘로 돌아가네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긴 다 이제 방송을 해보신 분들이라 포즈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네. 잠깐 멈추는 거. 네. 영어 단어로는 PAUS, pause라고 하는데 이게 일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걸 잠시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청상병 씨 시집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시집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포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도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말을 앞두고 잠시 멈추는 게 더 중요하듯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잠깐의 포즈를 두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포즈를 한번 이 천상병 시인의 유고 시집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즈를 잠깐 두고. 권지정 씨, 오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아, 우리 의원님 보니까 왠지
이렇게 좀 쉼표를 쉬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어서 힐링이 되고 좋았고요. 그리고 정치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문구가 떠올라서 물은 셀프 서비스. 하지만 우리 의원님은 네. 셀프 서비스 아니십니다. 네. 구두 뒷굽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정치 서비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5년간 신었던 구두가 너무 낡아서 버리고 새 구두를 샀어요. 아. 네, 이 구두가 또 닳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네. 호지로 이렇게 짧을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니체 유행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정신의 마지막 단계로 낙타 사자담의 어린아이 얘기예요. 또 우리 종교에서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동양의 장자도 정신의 마지막 단계로 어린아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로 향하는데 이 천상병 시인의 시는요. 우리한테 어린아이 눈으로 사물을 보고 주위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를 간접적으로 체험해주게 하는 시거든요. 어린아이 체험을 하기에 정말 좋은 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정치를 보면 희망을 얻기보다는 굉장히 불행하다 또는 정치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정치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다가가서 국민들을 대의하고 여러분께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어지는 4년 기간 동안 자주 소통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귀담아 듣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단을 한 걸음 올라설 때마다 잠깐 멈추는 정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게 목표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앞으로도 함께하는 멋진 의정 활동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준호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딱 좋은 날씨죠. 오늘은 더 더워지기 전에 어디로 여행 갈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교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초. 느슨해진 여행계에 긴장감을 줄 책이 왔습니다. 책 1초 여행 꿀팁은 1초 만에 외우고 1초 만에 써먹는 1초 암기법 34개를 담았는데요. 주차비 75% 아끼는 법부터 무료로 시티 투어를 하고 호텔 웰컴 선물을 받는 1초 필살기. 여행 초고수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찐 여행 비법까지 꿀팁이란 꿀팁은 싹 다 끌어 모았다네요. 예약, 출국, 기내, 실전 여행 팁까지 여러분도 딱 1초만 투자하시고요. 더 저렴하고 알차게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지하철, 버스, 날이 좋을 땐 자전거 타고 상쾌한 바람과 함께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책 반나절 주말 여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차로 1시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핫스팟 157곳을 담았는데요. 기분 전환에 좋은 숲과 호수, 그리고 바닷가, 따뜻한 즐거움이 있는 테마파크와 역사를 배우는 유적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한 곳만 가기 아쉬운 분을 위해 1+1으로 주변 여행지도 담았습니다. 거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떠날 수 있는 여행지들, 지금 떠나보세요. 22년 전 미제 사건. 증거는 현장에 남겨진 DNA와 반쪽짜리 CCTV 이미지. 그날의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살인범 김상훈의 회고록. 둘 사이를 팽팽하게 오가며 진행되는 책 재수사. 이 책을 서평한 송주연 한신대학교 평화교육대학 교수는 충실한 보고와 사실적 묘사,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와 예상을 뒤엎는 결말, 소름 끼칠 만큼의 현실 감각이 돋보이는 서술은
신문기자 출신 장강명이 그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다라고 극찬을 하는가 한편 한국 사회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차갑고도 깊은 응시의 시선이야말로 장강명의 소설 제수사를 가장 빛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한다라고 서평하기도 했는데요. 현실적 경찰 소설 제수사.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2000년 신촌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발견의 여행인데요. 응급실 의사인 저자가 6년간 자전거를 타고 누빈 86,209km의 여정을 담은 책은 도시와 자연을 종횡무진하며 세계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질병과 죽음의 배경을 의학의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뉴요커, AP통신, 커커스 리뷰, 퍼블리셔스 위클리 등 언론의 극찬을 받고 미국 아마존 에디터가 선정한 이달의 최고의 책에 오른 책, 유튜브 제국의 탄생인데요. 책은 유튜브의 역사와 함께한 300여 명을 취재하며 무명의 언더독에서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튜브의 20년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혼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미래를 그린 책, 솔로 에이저인데요. 책은 소득, 주거, 돌봄, 가치,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으로 솔로 에이저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솔직한 조언과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계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여행. 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하는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